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좀 다른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사상 최초로 저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미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랫집, 윗집 사는데 둘 다 미술 전공을 하고 미술 관련 일을 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실 때마다 되게 오랫동안 작가에 대해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오늘 직접 아랫집 미술 선생님 을 초대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짧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어색. 박영찬이라고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비올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엠비주얼 스쿨 메인 인스트럭터로서 또 작가 키우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음식이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약간 미술 이야기를 좀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며칠 전 그저께도 여기서 저희가 맥주 먹으면서 데이비 토크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랑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정말 그냥 데이비 토크니는 유명하죠. 작품 멋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 작가의 매력은 뭘까? 왜 데이비 토크니는 이렇게 인기가 많고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격도 1위인 작가가 됐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을 좀 편하게 서로 물어보고 답하면서 재밌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와인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얼굴이 좀 빨개지는 스타일이라 빨개지면 그냥 그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짠할까요? 짠! 오. 이거 맛있다. 요즘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 토크니전이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가보셨나요? 내일 갑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 전시는 내일 가고요. 원래는 많이 봤잖아요, 사실 저희는. 사실 외국에서 데이비 토크니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보셨죠? 오르세 미술관에서 그 거장 인체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의 100여 명의 거장들을 모아놓는 전시에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몇 점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보고 사실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유니크하구나. 그냥 화집에서 보던 그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좀 처음에 알았었고 그때부터 조금 더 노골적으로 호감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그 포탈 창에 데이비 토크니 치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다 가격,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가. 작년 11월에 데이비 토크니가 원래 제프 쿤스라는 작가가 1위였는데 이겼어요. 상승해서 현존하는 작가 중에 1위 작가가 됐는데 1019억? 1000억이 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비싸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비싸면 인기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비싼 작품에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박영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내세운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맞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근데 이제 특히 사실 이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이 제일 비싼 그런 수식어를 굳이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 전시는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작가예요. 너무 가격으로 현존하는 화가 중 가장 최고 비싼 화가가 왔다 막 이런 것보다는 작품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배울 점이 많은 작가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요소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로 활동하는 무대가 일러스트레이션이랑 그래픽 쪽, 그 상업미술과 그런 쪽을 먼저 겸하다 보니까 사실 10몇 년 전부터 먼저 몸으로 느껴왔어요. 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좀 전부터 그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도 영국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유행하고 약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스타일이 일어났던 배경도 사실 좀 얘기하다 보면 좀 긴데 영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학교들에 전 세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화를 많이 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무대로 진출할 때 영국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영국 스타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예, 그렇죠. 후배들이.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도,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을 보기 전에 사실상 뭐 포스터라든가 뭐 그림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그걸 이미 접하고 있었어요. 호크니 풍의 그림들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왔어가 아니라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그림이 왔어 이렇게 돼버린 분위기가 된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보다 그 이제 영국 일러스트레이션 자체의 원래 무대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유행이 지나요. 근데 영국 일러스트레이션은 10년이 훨씬 지난데도 아직도 유행이 지나진 않았거든요. 그 메인 모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어떤 그 뭐랄까 굉장히 파워 있는 어떤 색채 혹은 구성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유행이 더 오래 간 거 아닌가 그런 구조가 그거 나와요.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막 맥주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의 많은 그림들이 60년대에 그려진 것도 어제 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본 작품이 뭐죠?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뭐 대표적으로 뭐 60년대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인데 그 호크니가 인기가 되게 많은 시리즈가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정원에서 막 수영장 있고 좀 풍요로워 보이는 이미지들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작품들은 50년? 60년 됐죠 지금. 60년 전에 70년. 그려졌는데도 어제 본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950, 60년대 유행했던 화가 대표적으로 뭐 누구 떠오르세요? 앤디 올, 뭐 바스키아, 바스키아, 등등. 미니멀리즘 작가들. 예,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가들 그림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유명한 거장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 혹은 뭐 이제 이거 좀 봤어. 뭐 이런 느낌이 많이 기본적으로 봤다. 있는데 호크니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은 보면은 내가 옛날에 봤던 그림인가? 그 우선은 이게 왜냐면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보이지 않게 되게 자극적인데 이게 막 몇십 년 지난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들고 이거 지금 나와도 오히려 진짜 내가 이런 진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면은 신인인가 보다. 맞아, 이런 작품은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됐다. 예, 신인인가 보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작품을 안 본 사람이라면은 이거 재밌는 작가인데 이거 누구야? 하면서 딱 봤는데 사실은 데이비드 호크니였네. 그 사람이 1960년대 혹은 70년대 작업했던 거네.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보통 거장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데 이 작가는 하나도 조금이라도 올드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봤어 혹은 조금이라도 낡았어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유행이 유일하게 거의 100년 이상 가는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무리 현대 미술에서도 아무리 세상에서 이제 거장급의 어떤 현대 미술 작가 작품이라도 100년 이상의 유행을 가지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림이 안 늙는 그림들. 그쵸. 절대 안 늙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 했었어요. 저희가 많은 화가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그리는데 옛날 그림을 다시 봐도 젊어 보이고 안 늙지 않는 그림? 그런 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60년대 작품 몇 개 볼까요? 예. 50년대도 있다. 50년대 완전 초창기. 예, 초창기부터 모았습니다. 저도 근데 이때 자화상 시리즈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험가 같았어. 실험가. 신문지도 붙여보고 글씨도 언어적인 요소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50년대 작품은 이게 데이비드 호크니야? 약간 이런 그림, 이런 거 위트릴로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이 작가가 그 과거의 과거의 미술가들을 연구를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요. 예. 이거 절판돼서
엄청 아, 기다렸다 절판됐어요? 절판됐어요. 요즘에 나왔으면 전 절판된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이게 호크니만의 미술사 과거의 대가들을 연구한 책. 맞아. 이거 사실은 이렇게 그렸다?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한 거다? 베르메르는 카메라의 비밀을 이용했다? 약간 이런 거.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노골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심이 많다 맞아, 보니까 맞아. 저런 거에 저런 거에 어떤 관심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크니가 진짜 그 미술사에 대해서 이미 통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랑 그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다 해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다 해본 작가 뭐 대표적으로 한 명 뽑으면은 피카소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피카소랑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예. 피카소도 되게 전 예. 한 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패러다임을 시도한 작가로 유명하니까 예. 안 한 게 없잖아요 거의. 예. 이제 이 작가를 제가 해본 바는 70년대까지는 무조건 실험적으로 접근해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맞아. 해볼까? 꼴라주도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의문점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시기가 딱 70년대까지라면은 이제 80년대 가면서 좀 바뀌어요. 더 이상은 이제 조형적인 어떤 실험이라든가 막 극단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맞아. 그런 걸 했다기보다는 좀 편해져 점점. 좀 편해지고 색깔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그림 같은 경우까지는 70년대 이전 그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 적당하게 조화로운 색깔 아니면 인상주의 그림이나 아니면은 1900년대 초반에 그 다른 미술에서도 많이 봤던 색깔 같은 걸로 접근을 했었다라면은 1980년 이후부터는 이거 그래픽 색깔 아니야? 이거 모니터 보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 한 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빛바램. 호크니의 그림은 뭔가 색이 한 톤 빠져 있어. 예. 근데 이제 힘을 좀 뺐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워낙 또 인상주의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 워낙 또 많이 연구를 한 것도 있어요. 인상주의 작가들 제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역사라는 폴더에 모았습니다. 처음에 고전주의 있고 맞아. 터너를 터너 통해서 터너가 모네처럼 모네 발전이 영향을 됐고 그거에서 이제 고흐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건데 고흐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인상주의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고흐부터는 그래픽적인 색채학이 들어가요. 맞아. 노란색에 보색이 어울리는 어떤 뭐 파란색을 노골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고흐랑 뭐 같은 동시대에 있던 작가 뭐 고갱 같은 경우는 빨로파 혹은 빨녹파 아니면은 그러니까 빨간색 옆에는 일부러 노골적으로 녹색을 놓는다든가 파란색 옆에는 이제 노란색을 놓는다든가 그런 어떤 보색의 역할 그리고 삼원색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색깔을 추구하는 그런 시도였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 이 작가가 1980년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기준으로 그 색채를 조금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빨로파 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빛바랜 빨로파 혹은 핫핑크 아니면 세르리안 블루 민트와 보라. 그쵸.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죠. 그전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구성을 보여줬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구성을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색깔 조합 너희 본 적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 적도 없는 색 조합이 그때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말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드디어 나의 색깔을 찾았다. 라는 얘기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색깔을 찾았다라고 그러니까 미술 작가들이 자기를 말하는 거는 보통 아이덴티티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믿진 않아요. 내가 쓰는 색깔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색깔로 오히려 믿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색? 예. 그래서 남들과 다른 무언가에 좀 그냥 다른 그냥 도발적인 접근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색깔을 써. 그런 걸로 바뀌어요. 맞아. 이건 약간 어디였지? 제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만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작품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같은 영국 작가인데 아까 전에 여기 박영찬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미 영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미지들을 많이 보면서 지냈다. 근데 그 영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 힘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에서 나왔는데 이미 평상시에 그런 이미지들 많이 보니까 나 저런 거 좋아.
나 저런 스타일 좋아해. 이게 사실은 호크니의 파워였다.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이 호크니를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실제로. 왜냐면 순수한 페인팅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많이 활용을 했죠.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같은 영국 작가였던 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도 무슨 말 했었냐면 나의 색은 마젠타야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줏빛 나는 마젠타. 근데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그 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림에 이제 그 색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막 나는 그 색만 쓸 거야 이게 아니라 되게 나랑 잘 맞는 색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좀 화가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호크니 사진을 찾아봤어요. 아 예. 근데 무슨 색 옷을 제일 많이 입고 있었게요? 은근히 파란색 아니었나요? 연두빛. 아 정말? 연두빛을 니트를 되게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여기는 이 책에도 연두색이었네. 은근히 니트를 연두색 여기도 연두색. 그러네요. 되게 신기했어요. 자연의 색 같은. 재밌었어요. 그림만 봤지 사람을 잘 안 봐서. 여기 2000년 폴더가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나는 진짜 그림 잘 그려 막 이런 거 보여주는 작품. 진짜 나중에 그래픽으로 넘어갔잖아요. 아예 아이패드로 넘어갔어요. 그 이번 전시에서 아쉬운 게 아이패드 작품이 안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깨달은 건 어느 날 오르세 뮤지엄에서 거장전에서 호크니를 만났을 때 진짜 깜짝 이 작가의 진가를 느꼈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패드 드로잉에서 뒤를 이렇게 한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호크니는 유명하지. 원래 뭐 캘리포니아 시리즈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글도 썼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근데 갑자기 호크니가 아이패드가 등장했을 때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자켓에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근데 그때 처음에는 좀 약간 띠용 이게 과연 연습 그림이겠지 했는데 그걸 전시장에 그때 전시돼 있었죠. 예. 어떻게 전시가 돼 있었죠? 방법이? 150호 정도 사이즈로 캔버스에다가 인쇄를 해서 전시를 해놨었어요. 150호면 실제로 센치가 160cm가 넘어요, 그거는. 그죠? 160 곱하기 180, 190 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에 그린 걸 출력을 캔버스로 해서 거장들 작품과 같이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진짜 페인팅은 아닌데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작가 작품이 뭐뭐 있었냐면은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랑 루시안 프로이드랑 이렇게 굉장히 두 화가들이 굉장히 다 거칠고 와일드하잖아요. 물감 양도 어마어마해요. 되게 표현주의죠. 실제로 옆에 보면 물감 두께가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 있었어요. 메롱 이런 것처럼 난 출력했지롱. 그러니까 아니 이 작가는 이렇게 진짜 물감이 이만큼 이렇게 두껍게 해갖고 힘있게 이렇게 확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바로 옆에 이 사람 뭐지? 출력해서 힘도 안 줬어요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은. 근데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요즘 작가들은 다 3D 프린터랑 그 아이패드를 활용해요. 뭐 로라 오웬도 그렇고 어제 제가 좋다고 한 83년생 작가도 그럼 완전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 나이에 또 신세대들의 또 선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삶이 되게 파도가 몰려오는데 새로운 매체나 새로운 막 뜬다는 작가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오면 서핑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융통성 있고 열려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만났을 때 거기다가도 그림을 막 그려보고 되게 재밌어하고 또 이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작년에 웨스터민스턴 사원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 왜 갑자기 스테인드 글라스해? 이랬더니 호크니가 나야? 나 원래 창문에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 그게 이 아이패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유리에 그리는 거고 아이패드도 약간 창문에 그리는 거니까 사실은 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와 진짜 자신의 작품을 패러다임을 딱 하나로 정의했을 때 변화에 되게 능수능란한 작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나는 드디어 뭔가를 찾았으니까 예술은 이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맞아.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잘 그릴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네. 그 시대마다 요거 재밌겠다 요거 재밌겠다. 근데 그게 다 너무 훌륭해요. 모든 시대가 굉장히 그 젊은 작가들 혹은 기성 작가분들이 그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다른 걸 하면은
오히려 졸작이 나올 아이덴티티가 수도 있고. 약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진짜 있죠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되게 맞아. 좋은 태도고 배워야 할 점이고 그냥 진짜 배워야 될 점인 것 예. 같아요. 그 전 작품을 컬렉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호크니가 처음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도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았어요. 한번 사보는 거 어떻겠냐. 왜냐면 이미 유아는 너무 비싸고 하지만 아이패드 드로잉은 조금 에디션도 있었고 드로잉 자체도 별로 안 비싸다. 근데 제가 약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내가 많이 봤던 그림의 형식이 아닌데 그럼 저도 이미 새롭지 못했던 거죠. 아 이렇게 새로운 거를 보다니 좋아 너무 사고 싶어 이거야말로 나에게 기회야 이게 아니라 약간 너무 새로운데 근데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보면 10년 지나고 보면 정말 새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매력적인 하나의 이 작가의 한 시대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작가가 매체를 바꿀 때 정말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좀 새로운 것이 자극을 준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데이비드 호크니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온라인을 항해하다가 봤어요. 알렉스 카츠가 지금 현재 대구 시립미술관에서 알렉스 카츠전이 열려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회고전보다 되게 기획력이 좋은 회고전이라고 인기가 많은데 지금 한국에 데이비드 호크니와 알렉스 카츠 동시에 2명의 화가가 전시 중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구와 서울이지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이 시대의 구상화가 최고의 구상화가 막 이런 평을 받는데 카츠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은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어. 그림 안에서 그런 게 안 읽혀. 그래서 되게 편안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전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네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어제도 막 이 얘기를 됐는데요. 했어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호퍼라든가 이제 그런 뭉크라든가 뭐 하면은 떠오르는 수식어 그 감정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외로움, 절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래서 그럼 감정이 없는 거냐? 어떤 감정 없어 실제로 막 시원해 보이는 거지. 데이비드 호크니가 막 활짝 웃고 있거나 사람들이 시끄러워 보이거나 막 그런 이미지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평범해.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주 예민한 오히려 1차원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더 어떤 고등 감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뚜렷한 슬픔, 뚜렷한 어떤 기쁨, 뭐 즐거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사이에서 있는 그 긴장감, 섬세한 긴장감 있잖아요. 우리 음식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이런 거 미묘한 말고 맛. 그거 말고 감칠맛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예. 음식. 뭐 평양냉면 같은 맛. 대표적으로 평양냉면 같은 경우 감칠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굉장히 섬세한 예민한 맛이죠. 사실 뭐 평양냉면 가지고 뭐 짜니 뭐 이렇게 막 맵니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고등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포인트를 볼 때 이 사람은 되게 슬픈 것 같아, 뭐 우울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네. 때로는 감칠맛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 때는 너무 기뻐, 너무 슬퍼보다는 오히려 그 중간 좀 민망했다가 조금 들떴다가 약간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호크니의 그림은 오히려 그런 좀 명확한 감정보다는 아무도 지금 호크니를 평양냉면에 비교한 적이 없는데 평양냉면 같은 맛? 근데 그거에 매우 동의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림을 보고 너무 슬퍼요. 너무 막 화려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호크니의 그림은 그냥 약간 그릇이네. 강아지네. 그래서 호크니의 작품들이 주는 감정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오히려 감정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울 정도로 화난 것도 없고 막 되게 너무 기뻐, 너무 화려해 이런 거 없이 그냥 조금 평범한 감정들이 그림 속에서 많이 읽히는데 오히려 그런 미묘한 감칠맛들이 좀 상위 감정들 아니면 그 미묘한 변화 삶에서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선생님께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을 함께 이제 좀 지도를 하시면서 호크니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정말 많이 탐구해야 되는 작가라고 얘기하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야? 의외죠. 근데 가장 존경하는 작가예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따로 있는데 사이톤 분리요? 사이톤 분리라든가 뭐 마크 로스코라든가 그런 작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리한. 데이비드 호크니를 더 존경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내 몸에 맞는 스타일이거나 내가 바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 명만 공부하라면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를 권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전시 저도 2번 봤거든요. 근데 또 보러 갈 건데 이유는 그 전시장이 조금 특이해요. 나 이거 진짜 전시장 측에 얘기하고 싶어. 전 좀 중간에 저랑 제 동료들은 좀 화났어요. 이유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작품이 너무 좋으면 1번 관에 갔다가 2번 관에 갔다가 3번 관에 가요. 근데 마지막 관에서 갑자기 나 잠깐만 나 2번째 관에 작품 생각나 그거 다시 보러 가고 싶어 하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보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랬더니 거기 스텝이 데이비드 호크니 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크니가 한 번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직으로 순서대로만 보라고 했구나 이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럴 거였으면 저는 1번 방을 되게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한 번 나가면 비용이 사실 비싸잖아요. 15,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너무 감사하게 봤지만 한 번 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으니 빨리빨리 보지 마시고 1번 방도 열심히 보시고 2번 방도 열심히 보시고 3번 방도 자세히 봐야 끝나요. 근데 내가 좀 빨리 갔다가 다시 기억나는 거 보러 가야지 이러신 분들은 그 전시 가면은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천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TV예요 완전. 그리고 솔직히 평일에는 줄 많이 안 서고요. 주말에는 좀 많이 서는 것 같아서 평일에 가시면 오히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박영찬 선생님하고 좀 다른 때보다는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는 좀 짧게 뭐 키세리는 누구인가, 바스키아는 누구인가 조금 사건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대별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컨셉의 유튜브 채널을 앞으로 꾸준히 해볼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에 대해 파헤치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른 작가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이 좀 첫날이어서 저희가 어색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남았어요. 아니,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거 다 굳었어요. 나초 소스는.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좀 푸근한 음식을 가지고 원래 하던 요리를 대로, 또 잘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괜히 뭐 이런 예쁘지만 우리 좀 네. 편하게 해서 다음번엔 정말 편한 미술수다를 진행하겠습니다. 맥주로 바꿉시다. 네, 이건 안 되겠네. 우리랑 좀 갑자기 우리가 괜히 이걸 원래 저희 맥주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먹어야 돼요. 자, 합시다. 한 잔. 한 잔.